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스마의 신성일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 뭐 앞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좀 낯설긴 한데요. 일단은 뭐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그 저희 채팅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부산대에 그 강의 특강을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부산에서 시작한 토종 부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의미가 좀 남다른 시간인데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이게 저희가 지금 어떤 성장하는 입장이고 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뭔가 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있어서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안에서도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쭉 제 얘기를 드려보고 제가 그간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식으로 이번 강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무스마 창업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스마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016년도에 여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라는 프로그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처음 했고요. 그리고 2017년 1월에 무스마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직원 수는 서울, 부산 포함해서 30여 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간 이제 5년 동안 저희가 한 26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이 좋게도 대형 그 건설 회사들 그리고 중공업 회사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2020년이죠. 2020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뭐 사우디 이런 쪽에도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회사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는 ICT 기술, 뭐 특히나 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IoT,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산업 현장의 안전, 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안전 관리,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성 높은 현장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으로서는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 인 컨스트럭션 사이트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 산업 현장이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 대비해서 디지털화가 어려운 시장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공장이라고 하면은 정해진 지역 그리고 설비들이 다 갖춰진 상황인데 건설 현장은 계속 이동해가고 공정에 따라서 모양도 계속 바뀌니까 사실 그간 이 ICT 기술이 들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인데요. 저희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미션으로서는 뭐 사람을 위한 기술, 테크놀로지 투 피플이라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자라는 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저희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어떤 기업 문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상호 존중, 자율과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력들이 이 30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위계나 아니면은 뭐 상명하복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거의 없고요. 그 대신에 서로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일들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들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소개고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건설업에서는 굉장히 사망사고나 산업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면은 전 분야, 전 산업 분야에서의 4분의 1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고요. 이를 비용으로 또 치환해 보면은 연간 7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연간이죠. 연간 7조 원이라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수도 굉장히 낮죠. 지난 한 20년치 데이터를 좀 봐보면은 제조업이 생산성이 2배 올라갈 기간 동안 건설업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생산성을 좀 따져보면은 1이라는 시간을 넣었을 때 낭비되는 시간이 한 12% 정도 되는데, 건설업은 거의 절반 정도가 낭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설업 자체의 혁신을 굉장히 이끌어오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건설 기술은 생각하시다시피 ICT 기술 가지고 현장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굉장히 그 건설업을 혁신하자라는 어떤 전체적인 기술의 일환이고요. 이를 통해서 건설업 자체가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지식 첨단 산업으로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 장치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건설 현장을 디지털화해서 생산성과 안전을 높이자. 이런 것들이 스마트 건설에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으로서도 굉장히 이 주목을 받고 공감을 받아서 이게 작년 3월에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나온 보도 자료인데 특정 공사 규모 이상에서는 IoT 실시간 현장 관리 시스템들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안전 관리비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1,000억 공사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서 2에서 3% 되는 20억에 30억은 항상 안전에 대한 비용을 써야 된다는 이런 법규가 있거든요. 산안법에 의거한.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ICT 기술을 쓰기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근데 이런 안전 관리비도 그 ICT 기술들, 즉 뭐 빅데이터라든지 AI,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물 인터넷 같은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게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들이 나왔고요. 이를 통해서 건설 현장의 생산성을 25% 높이고 반대로 재해율은 25% 낮추는 게 이 스마트 건설의 핵심 정책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 정책과는 많이 다르죠. 사실은 대다수 건설사들이 스마트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도입하거나 아니면 도입 의지를 갖는 회사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들은 이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관심도 먹고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데 중견 중소가 우리나라 건설 시장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80% 이상 되는 비율이 중소건설인데 이쪽은 하루살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를 못하면은 회사가 망해버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수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한데 거기서 스마트 건설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로 느껴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좀 해결했다라는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찾았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뭐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장비, 자재, 인원들이 투입되는 건설 현장에 스마트한 기술들을 달아서 데이터를 모은다가 핵심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통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뭐 LTE나 5G나 이렇게 통신들이 깔려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건설 현장 봐보면 통신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뭐 밀폐구역이라든지 고층 건물들은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을 깔고 이것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 있는 여러 단말기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건설 쪽에서는 이런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견고한 IoT 센서들, 단말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장비, 자재,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오면은 1차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현장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장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 뭐 화재라든지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원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모니터링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의 충돌과 얼마큼 일했는지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건설 현장, 산업 현장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MCAS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MCAS는 IoT 부분, 그다음에 즉 하드웨어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돼서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건설 현장의 ICT 인프라, 그리고 그 대상, 근로자, 장비, 자재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해 온다라는 게 저희 서비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건설사들은 이렇게 잘 쓰는데, 우리 이제 중소 이런 것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쓰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렌탈 서비스 형태로, 즉 필요한 공사 기간, 그다음에 내가 모니터링 하고 싶은 어떠한 그 형태만 가지고 대상을 선정해서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초기 도입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건설 현장 자체가 이런 ICT 기술을 도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이런 안테나라든지 이런 센서들을 설치해서 데이터 수집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비유하자면은 마치 좀 건설 현장, 건설 기간 동안 정수기 우리 렌트하듯이 정수기를 그냥 사용자는 쓰기만 하는 형태. 그다음 이것들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는 이제 코디라는 것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착안해서 안전한 그리고 스마트한 건설 현장을 유지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쭉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건설 현장을 디지털화하는 걸 넘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유엔이 발표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어떤 목표, SDG라고 해서 17가지를 공표를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SDG를 기반해서 전 세계 투자사, 그다음에 전 세계 기업들이 이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 공공기관들도 여기에 반하는 목표, 예를 들면 석탄 발전, 화력 발전에 중요한 석탄 발전,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류에 해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돈이 된다고 해도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이것에 이제 인류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일 맞춰서 여기에 중요한 3번과 9번, 즉 Good Health and Well-being, 그 다음에 9번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에 집중을 해보자. 그러니까 안전사고라든지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은 이제 배척하고 이것들을 높일 수 있는 산업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쪽에 저희가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3번과 9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형태.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현해보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해보자라고 하면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소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과 결과가 모여서 이런 사회들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변화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과정들을 그리고 목표들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소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성과를 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사회 갈등들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고요. 이는 다시 말하면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면은 근로자와 그 다음에 기업 간에 굉장히 큰 갈등 요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화해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하나 잡았고, 또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 현장, 산업 현장의 그 효율이 낮은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들에 대해서 근로 환경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았고요. 다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나?
라고 잡아보면은, 그때 활동 결과 아웃풋이라고 했는데, 이제 건설 근로자의 위험 요소를,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안전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현장들에 이런 솔루션들을 설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사고가 예방되는 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수의 근로자 수를 점점 늘려보자. 그래서 이제 2019년 말 기준인데 55개 현장에 안전 솔루션에 그 ICT 솔루션을 넣고, 이를 통해서 수혜받은 근로자는 9만 명 가량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또한 이렇게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데, 현재는 지금 8개에서 10개까지 느는 상태고, 지속적으로 이 솔루션들을 늘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적 활동은 반대로 임대형 서비스, 이런 비싼 솔루션들이 있으면 결국 있어도 쓰지 못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제 중소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취약한 건설 현장에 임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를 만들면은 우리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어떻게 이런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 회사 로고가 우리의 많은 변화를 좀 말해주더라고요. 보면은 2017년에 뭐 저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매년 바뀌어가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직장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 저는 전공은 민공위성을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취업을 할까 막 고민했었는데, 국내에서 민공위성 산업들에 대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분은 공공기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요. 그럼 그 다음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원 생활 때 요트 전장 제어라는 것들을 이제 우연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 출신이다 보니까 요트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제어 시스템들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연이 닿아서 어떻게 조선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거제도에 가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제 집은 이제 서울이었는데요. 얼떨결에 이제 거제도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무인 선박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뭐 배 주변에 나가서 도트도 이제 띄워보고, 그 이제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사진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4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했고요. 근데 우선 취직하기 전에는 제가 한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과장 정도 돼서 나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선 어느 회사라도 좀 가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좀 하자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창업을 막상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슬슬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뭐 거제도 생활이 제가 연고도 없고 직장 동료들밖에 아는 데가 없는데, 사실 거제도 생활이 그렇게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2016년 당시에, 정확히 말하면 15년이죠. 15년 당시에 넉넉한 인프라가 없었는데, 마침 찾아보던 차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 해코톤이라는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코톤이 그때는 뭔지도 잘 몰랐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2박 3일 동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저기 가면은 제 아이디어를 실현할 무언가가 있겠다라고 해서 혼자 금요일에 이제 연차를 내고 나서 이 그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또 저의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장을 맡아서 또 했는데요. 이때 저희가 좋은 결과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스트 비즈니스 상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아이디어들인데,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지식 검색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게 나의 관심사를 등록해 놓고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큐레이션 받는 형태, 그런 아이디어들인데, 사실 뭐 어떻게 구현할지도 몰랐고, 제가 그쪽 전공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우연치 않게 그냥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상도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큰 쇼크가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나와서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 짜릿한 기분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멤버들과 뭐 창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에 나오는 몇몇들은 이제 다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취직 준비한다 다 떠나가고, 저 이제 끝에, 저가 이제, 제 기준으로 오른쪽이 제 끝에가 저고요. 저 왼쪽 끝이 이제 지금 같이 창업한, 그 진준호 이사라고. 이분도 이제 부산대 출신인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 그리고 주말 이렇게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약간 창업 발작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가도 회사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계속 흥분 상태에, 뭔가 계속 여기 있으면은 마치 내 아이디어가 마치 묻힐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저러의 그 창업 이벤트 아니면 창업 행사들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이 판교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창업 1세대 뭐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그 벤처 1세대 그분들을 쭉 모셔놓고서 그 이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규모 보니까 보통 한 10년 차 정도에 되는 1차 벤처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한 800명 정도의 1000억 정도 그냥 코스닥 상장하는, 요게 이제 막연하게 이게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저 정도 목표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이제 사장님들, 대표님들과 사진도 찍고 이렇게 목표를 나름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이제 가장 넘기 힘든 벽들이, 첫 번째,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한 상태였는데, 신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왜 창업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와이프를 먼저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한번 쭉 써봤어요. 30가지 이유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쭉 이걸 보면은 굉장히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고요. 나름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 가지고 제가 저희 그 와이프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내 꿈을 실현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또한 뭐 내 그 능력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봤던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뭔가 나쁘끄러운 얘기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굉장히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까 스타트업 위켄드에서 만난 진준호 이사라는 분과 같이 그분 이제 원룸방에서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찾았는데, 일단 이 기간이 저는 사실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근데 나는 전자공학, 뭐 로봇 제어하는 것들 좀 해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역량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막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그래서 SNS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모바일 앱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업 계획도 계속 해봤는데, 이때 뭐 사실 한 아이디어로 따지면은 한 30-40개 정도의 아이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래저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 하나 찾은 아이템 가지고 뒤에 말씀도 드릴 거지만은, 그렇게 찾은 아이템 가지고 일단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무모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고, 일단 제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 창업사관학교라는 걸 했었어요. 창업사관학교, 지금 그냥 창업 6개월 정도 창업 교육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갈매기 창업사관학교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매일 창업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뭔지, 뭐 디자인이 뭔지, 그다음에 사업 비즈니스이 뭔지, 이걸 차곡차곡 좀 배워왔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그러고 나서 그 아이템 가지고 정리된 아이템 가지고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라는 것들이 합격이 돼서, 그때 당시에 한 7천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2명이서 원룸방에서 이제 큰 출세를 한 게 된 거죠. 사무실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해볼 수 있는 비용도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만든 아이템이
뭐 액션 데이터 시각화 동영상 촬영 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뭐 고라이브라는 아이템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창업사관학교에 이제 합격이 되어서 그 아이템이 뭐였냐면은 그냥 동영상을 찍는데 동영상이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앱에다 좀 담아보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속도, 지도, 그 다음에 고도 이런 것들을 같이 이 동영상에 담으면은 뭔가 굉장히 큰 가치를 줄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아까 일련의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템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세상에 없는 것들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함정은 세상에 없는 것들은 뭐 필요가 없거나 아직 진짜 혁신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창업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신선한 아이템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동영상 액션캠,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었습니다. 2015년, 16년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름 당시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뭐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뭐 사업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키 타고 가는 사람들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위치 정보를 같이 동영상에 담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는 고민이 많이 안 돼 있던 상태고요. 저희가 한 반년 정도 이걸 개발해서, 그 다음에 반년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나름 그래도, 해외에서 좀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거기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라고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버팅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한 살짝 방향 바꾸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내가 좀 익숙한 산업 분야, 조선소죠.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조선소를 타겟했는데 조선소에도 이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동영상을 찍을 때 온도도 같이 나오고요, 압력도 같이 나오는 아이템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그 조선소 담당자를 찾아갔는데, 여기서도 정말 필요할 것 같지만은 사실 돈은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 돈을 내라고 돈을 내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명확하게 답을 못 받겠더라고요. 일단은 뭐 거기서는 이제 여러 이제 비용 지불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단순히 이 기능은 좋은 줄 알겠지만은 어떻게 사업할지 모르겠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기술 가지고 크레인에다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당시에 이제 크레인, 이거는 이제 조선소의 이제 크레인 모습인데, 크레인이 들고 가는 인양물을 뭐 이게 뭔지, 이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바로 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결과물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크레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3D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어라는 제안들이 왔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행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들이 이제 크레인 사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의 이제 산재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 나오다시피도 한국이 저도 몰랐는데 산재공학이더라고요. 거의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인 산재공학이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해보니까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의미를 굉장히 두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자료에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쭉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크레인 사고라든지 이 산업 재해 사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고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이것들 사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개발도 해보고, 실제로 조선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문제가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지만은 비싸다는 게 사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면은 이런 충돌 방지 시스템, 그다음에 밀폐구역에서 질식사하는 시스템들이 없는 게 아닌데 현장에서 쓰기 굉장히 번거롭고 문제 자체가 번거롭고 굉장히 비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봐지는 거죠. 실제로 사업화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IoT 기술들을 저 안전관리에 써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스마트한 안전장비가 필요하겠다. 당연히 그때 이제 사회 문제가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안전법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이제 의식도 있었고, 니즈들도 막 스물스물 생겨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 건설사들도 그때 이제 찾아가보고 조선사도 찾아보고 해서 이 시스템들을 실증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건설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저희가 여러 건설 현장도 직접 찾아가서 크레인도 올라가서 건설 현장에서 설치도 해보고요 했는데, 이때 보니까 문제가 기존에 저희가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만들었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에 설치하려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크레인 운전기사들이 보기 쉽게 어떻게 이것들을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보여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조선소에서 개발해서 이제 건설 현장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더니, 건설 현장은 이미 이 크레인이라는 게 다 빌려오는 장비고, 특정 공사 기간만 있다가 없어지는 장비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세워진 거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크레인을 무작정 세워가지고 안전 시스템을 달 수도 없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작업 중에 점심시간에 가장 빠르게 손쉽게 붙이고 뗄 수 있는 제품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이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가장 방해가 안 되게끔 손쉽게 붙일 수 있는 방법들 하니까 아예 컨셉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조선소에서 개발했던 제품이 아닌 전혀 다른 시스템들로 이제 전혀 다른 시스템들이 필요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행착오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니즈를 받아서 제품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임대형 IoT 기반의 건설 현장 통합관리 플랫폼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크레인으로 시작했지만은, 장비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재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니즈를 받았고, 반대로 가보니까, 이런 스마트한 안전 장비라든지 이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달려보니까, 통신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IT 인프라도 부족하고, ICT 기술들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현장에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레인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뭐 질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통신도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특히나 외지 가면은 전화도 잘 안 터지고, 특히나 지하 공사 현장 들어가면은 전화도 아예 안 터지니까, 그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뭘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의 그 IoT 기술들을 이제 속속이 개발하고 이제 상용화하려고 했던 시점인데,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어느 기술 설명회 가서 이 기술을 보게 됐어요. 이거는 바로 가서 좀 써볼 수 있겠다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장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기술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도 이 실증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선박에서도 선박 밀폐, 당시에 이제 선박의 밀폐 구역에 사람들이 질식하는 사고들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통신이 해결되니까 센서를 설치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이 통신 기술을. 그래서 이것들을 점점 고도화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근로자의 위치라든지 근로자의 이제 그 작업 환경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위험도라든지,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발전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 현장에 있는 크레인뿐만 아니라 지게차, 그다음에 굴삭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가동률을 파악할 수 있는 니즈들도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관련된 장비도 만들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웹 서비스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니즈를 가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아까 이제 크레인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돼. 그다음에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작년에 보니까 저런 크레인들이 지하 터널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깔려 죽는 사고가 있었어. 이런 것들은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어느새 이제 안전 시스템 전문 회사 그리고 건설 현장 그다음에 조선소에 이런 장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 회사로 탈바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 그 시스템 부분 관련돼서 상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현대건설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한 제품도 어느 정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현대건설에 대해서 저희가 큰 파트너 그다음에 우리 고객사기도 한데 이 이해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2017년, 18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선소에서 저희가 그 크레인 시스템들 만들고 있었는데, 현대건설 그 연구팀에 전화 와서 건설 현장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건설 현장에 있는 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까? 해서 저희가 갔어요. 갔는데 저희를 처음 보시더니 그때 이제 저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 공동 창업자랑 같이 갔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32이었거든요. 대리급의 인원들이 왔으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 담당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해봤냐? 여기 건설 현장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 곳이고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그 보수적인 시스템들인데 이거 진짜 가능하겠냐? 이제 해본 실적이 있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선소에선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건설 현장에 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이 시스템들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래? 라고 오히려 굉장히 좀 저희는 미팅 이제 요청해서 갔는데 굉장히 혼나고 한 1시간 정도 혼나고 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뚫을 수 없는 유리천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접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안전 시스템들을 애초부터 만들 수가 없고 애초부터 잘 만들어 온 회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현대건설에 있는 담당자가 저랑 이제 동갑인 대리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신기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한번 현장 테스트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의견을 좀 뒤에서 그 이후에 그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조건 이제 뭔가 저희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기회만 주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어서 한 3개월 정도 현장에 직접 가서 테스트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피드백도 충실하게 잘 반영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서 저희가 이제 그 표준의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 그때도 이 대기업의 이제 고정 시스템으로 이제 납품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 그 회사를 운영을 하려고 많이 부채 비율도 좀 높고 하니까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형 건설사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야 되고 뭐 이렇게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막 이랬는데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라 거래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소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구매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것들을 실증할 수 있는 그 현업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큰 성장을 그때 당시에 이제 할 수가 있었다는 일화를 좀 말씀드리고요. 네, 잠시 좀 목 좀 숙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회사를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한 5년 정도 이걸 했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스타트업 정신들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단순한 어떤 리더십은 아니고 제가 좀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지나오면서의 저 나름대로 규정한 리더십인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요즘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뷰카 줄임말로 뭐 볼러틸하다, 굉장히 뭐 변동성이 심하고 언서튼티하고 불확실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앰비기어스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회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뷰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고 뭔가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그걸 대비하는 것들은 제로에 가깝다, 아니면 이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들을 잘 세우고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을 갖는 거는, 물론 플랜을 갖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아이템 시작과 지금 현재 모습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에 이제 뭔가 확실해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한 리더십이란 이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목표를 조직원들에게 공감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 그리고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철학가 교수님이 있으세요. 이제 최진석 그 서강대 전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들 잠깐 이제 빌려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인간이 만든 게 있고 만들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지 않은 거는 자연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원래 자연이 있고 산과 물이 있고 이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것들이 있죠. 반대로 인간이 만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자가 들어간다는 게 이제 뭐 문화, 문명, 문자 이런 것들 다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이게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뭘 만드는 이제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만들기 전의 영역은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사실 원래 이제 자연에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은 인간이 만들기 전의 영역이고, 이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같이 만들려고, 이제 다른 구성원들과 같이 만들려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시켜야 되는 건데, 사실 스타트업들은 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스타트업들 영역인 기존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제안해야 되거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뭐 자원이 없고, 그 다음에 주변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남에게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잘 해야지 이 회사가, 조직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야 되겠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주변 사람들, 그다음 구성원들을 잘 이제 같은 방향으로 몰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가에게, 특히나 이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는 이제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말로는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레자일 하다라는 거는 마치 와인잔처럼 굉장히 깨지기 쉬운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반대되는 말은 뭘까라고 하면, 반대되는 견고한 거죠. 로버스트한 영역들,
딱 만들어서 깨지지 않는 어떤 굉장히 강인한 영역. 근데 사실은 반대말이 안티프레자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견고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충격이 있었을 때 그것을 딛고 그거에 변하지 않고 튕겨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딛고 한 단계 성장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영역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이고 그거에 대한 그런 능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뷰카 시대에 내가 스타트업을 하면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보면은 이제 인사 관련된 문제 아니면 투자 관련된 문제, 갑자기 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 고객의 어떤 예측 못했던 피드백,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되는데,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뭐라 그러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들을, 그 다음에 어려움들을 딛고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근데 단순하게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만 가지면 되겠냐 하는데, 중요한 덕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할 수 있다는 용기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한 마음이라는 거는 저는 마치 안전벨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의 주변 상황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딱 발생됐을 때 이게 내가 확 좌절하거나 확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이 감사한 마음이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형태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한 단계 듣고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용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존감 갖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 아니면 우리 조직이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안티프레이저한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줄여서 SSMBX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저희 이제 연구소장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제가 이제 좌우명으로 삼게 됐는데요. 이제 Small Success makes big success 라는 말씀 항상 강조를 하셨고, 저도 이걸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라고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제 나는 크게 성공해야지, 큰 목표를 이뤄내야지 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자기의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 나가면은 뒤돌아보면은 꽤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우리 무스마가 이제 읽어온 글들을 보면은 그냥 주어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객이 주는 피드백 가지고 굉장히 하나하나 이제 성실하게 해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건설 현장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었고, 지금은 더 큰 꿈을 꾸릴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성취해내는 그런 것들, 그러면은 거기에 아주 작은 것들을 성취해내다 보면은 또 자존감들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더 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쩌면 나도 해외에 나가서 뭔가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아이템을 찾기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뭔가를 팔 수 있겠어라고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한 일 같지만은 하나하나씩 스텝을 밟아 보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큰 거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우리가 큰 걸 이루진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것들은 린 스타트업. 앞서 이제 강연자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선정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갈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내 아이디어를 최소의 MVP 그렇죠. 최소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다시 반영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을 굉장히 한 바퀴 지금 원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 한 바퀴 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돌려보면서 내 아이템을 선정해 나가고 내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는 가령 이것들은 초기 창업자한테만 필요한 그런 덕목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저도 이 방법들을 계속 쓰는데 이거는 마치 저는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템이 잘 되겠다. 이 아이템이 잘 될 것 같고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겠다라는 것들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만큼 훌륭할지를 내보고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은 고객한테도 그냥 말로 해보면은 왜 우리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박일 것 같아. 이거 정말 훌륭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좋거나 정말 훌륭해 아니면 그거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서 그거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만들어 보기 전에는 그 친구도 심지어 고객들도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들, 저도 심지어 지금은 고객들한테 어떤, 여러 요청사항을 듣는데, 그렇게만 하면 과연 진짜 진정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아닐 때도 많습니다. 고객들이 사실 잘 모르고 얘기할 때도 많고, 그것들을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일들이 뷰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놓고,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측정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서 이걸 측정하고 반영하고 다시 만들고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말로써 이것들이 완벽하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패해 보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기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업 이제 저희가 하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회사도 지금은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디지털라이제이션 인 컨스트럭션 사이트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해 갈 예정에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 확산 것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져가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은 긴 시간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접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주시고요.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하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